그리고 이제 영국 얘기를 뭐 잠깐만 하면은 정책 실수 전에 그 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24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 부채 연계 투자로 인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총리가 바뀐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크레딧 리스크의 트리거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채를 사면은요 금리 11% 줍니다. 거의 B 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파생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장기 저금리 현상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약간의 폭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연기금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요? 뭐 워낙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레버리지 안전하니까 그 타성해져가지고 레버리지 4배짜리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또 모셔봐야 될 분. 이름이 너무 멋있다고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신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네. 시간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요즘에? 네,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꼭 그런 거 물어봐. 아니 왜냐면 요 물어봤어요, 회사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시장 분위기를 가장 또 잘 반영한 근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 뭐 사실 잔파도에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이름도 태홍 아니야? 클태자 클홍자 아니야? 길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게 화낸다는 뜻 아닐까요? 혹시?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좀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혹시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살짝 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네. 그거는 이게 약간 그냥 반등 끝나고 이제 다시 그냥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분위기는 뭔가 연말까지 좀 달릴 것 같다는 어떤 직관 지난번에 같은 게. 토론에서는 좀 네. 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네네. 그 물론 이제 내일 FOMC 결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함부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저도 부담이 그날도 됩니다. 그 전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여기서 네. 또 뻗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약간 사실은 반등 자체가 약간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속도 조절 이런 기대가 있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뭐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냥 작은 그림에서는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반등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진반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하다못해 연준이나 다들 계속 사실은 경기 예측이나 물가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측 자체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한 2가지 정도 큰 꼭지로 보면은 네. 첫째는 지금 불확실한 것들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제일 안 좋은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또는 비슷한 시기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높고 이럴 때랑 좀 비교해 봐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언제쯤 바닥이 올까 주식시장이 이 부분은 이제 과거랑 그냥 대입을 해서 한번 보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연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 촉매제가 주가 상승이 생기면은 그때 촉매제가 뭔지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안 좋았던 혹은 비슷했던 상황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네네네. 언제랑 비교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다 전체를 놓고 다 비교를 했고요. 네. 예, 이 차트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그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숫자적으로 좀 더 감을 좀 갖자 이런 측면에서 보여드립니다. 뭐냐면은 경기가 피크 사이클 치고 그 다음에 바닥 사이클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피크 치기 얼마 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지랑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언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냐. 침체기 네. 중에 탈출하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조금 약간 그 한번 주의 깊게 봐서 약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요 그러니까 그림은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네네. 넣습니다 지금. 예, 이게 캐피탈 그룹에서 만든 네. 건데 70년 동안의 평균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경기 사이클 피크 전에 피크에서 떨어지기 한 8개월 전부터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지난 게 예.
지금 주가예요? 예, 먼저 저 앞에서 피크 치고 떨어지는 파란색 선이 주가고요. 네. 뒤에 있는 그 연두색 선이 선행한다는 거죠. 예, 선행하는데 이제 그게 한 8개월 전에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는 거를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중에 그냥 주가가 탈출하고 반등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는 침체 맨 마지막 침체가 끝나기 8개월 전에 주가가 먼저 탈출하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예,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근데 저 사이클 픽이라고 돼 있는 게 저 분홍 색깔 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저 때가 보면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그 경기 침체로 딱 하강 곡선 딱 드는 그 모멘텀인데 네. 저 때 주가가 하향 돌파해 버리는군요. 보니까. 네네. 그때도 계속 빠지는 중이고요. 그때 주가의 하락 속이 훨씬 더 심각해 보이겠네요. 그 무렵이. 예, 동행 지표로 보면 그렇고 이제 이게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 지표는 진작부터 꺾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따가 한번 뭐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만큼 이제 선행 지표로 봤을 때 빠지고 있느냐라는 예.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그다음에 글로벌 제조업 PMI 이 두 가지 지표를 여기다가 같이 그려놨는데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와서 보면은요. 작년에 주가 피크하고 똑같은 때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들은 주가랑 사실상 동행을 했고 그때가 이제 그 작년으로 보면 21년 5월, 6월, 7월 요 사이에 다 피크를 치고 한 8, 9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피크 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13개월째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PMI 같은 경우는 이건 글로벌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16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과거에 빠지면 얼마만큼 빠졌냐 보면은 이제 미국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미국 건데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6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주가도 이 궤적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가 바닥이랑 같이 동행해서 네. 올라오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미국의 OECD 선행 지수는 21개월 정도 빠진 게 이제 큰 사이클에서 이제 평균 정도 되고요. 지금 거의 16개월 넘었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뭐 선생님한테 요새는 이제 선생님이 뭐 때리진 않지만 저 때까지는 이제 뭐 잘못하면은 빠따 맞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몇 대 때릴지 모르고 때리는 거랑 내가 10대 때릴게 말해주고 때리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맙죠. 예, 심리적으로 그러면 계속 참고 있는데 계속 때리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절망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이 10대 맞아 이러고서 때리고 있으면 7대까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좀 이상했지만 요새 이제 옛날 뭐 사실 뭐 지금 고통스러운 구간이니까 이제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선생님들 때리다 보면 또 본인 분에 못 이겨서 더 시계 풀르지. 네. 좀 약간 저희 세대만 이해하는 이런 비유긴 했지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 세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때 중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자는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제일 안 좋은 사례 이거를 좀 이제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주가가 과거에 뭐 몇 개월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마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없고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부터 해서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좀 먼저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은 1년 안에 96% 확률로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월 초에 나온 자료라서 곧 또 한번 나올 겁니다. 11월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는데 이게 이제 빨리 들어가면은 이번 4분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늦으면은 다음 분기죠. 그러니까 23년 1분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네, 경기 침체라는 거는 저희가 침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NBER이라는 미국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하는 경기 침체는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갑니까? 내년 1분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 예, 얼마 전까지는 4분기부터 들어갈 것 같다라고 MBR 자료에 써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MBR에 이제 나타내는 자료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자료 갖고 오시면 이렇게 회색성 음영이 쳐져 있는 차트를 항상 갖고 오시잖아요. 이제 요 구간이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2000년 초나 2008년에 회색 음영이 있었을 때 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증가율이 마이너스 들어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어갔고 이게 빨간색 선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세션 시그널이 이번에도 이제 떴습니다. 이미 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뭐 4분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GDP가 연속으로 2분기 마이너스면은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테크니컬한 거고 실질적으로 MBR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 리얼 GDP도 보지만 실질 소득도 보고 고용도 보고 산업 생산 그다음에 리테일 세일즈까지 다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상반기에 미국이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도 이렇게 네. 정의를 안 내렸고 이제 조만간 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후행적으로 거죠. 하죠, MBR은. 네, 바로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한 두세 달 있다 보다가 침체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경기 정의를 침체였네, 내는 요 정도 예.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은 내년 뭐 1, 2월 달에 2022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이미 경기 경기 침체였더라. 침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기준을 잡아야지 언제 정도 바닥을 탈출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전에도 이거 보여드렸던 테이블 같은데 100년 동안의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선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평균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가 또 여기 대공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43개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13개월이 경기 침체기 구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길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2007년 8년에 리만 사태 때 그때 18개월이나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이 정도 나쁘게끔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얼만큼 주가가 빠지는 기간이 지속이 됐냐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11개월 주가가 빠졌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빠졌을 때 한 21개월 정도 빠졌다. 이 정도의 이제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지면 한 2년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평균 정도는 빠진 거네요. 지금 예, 우리 평균은 지금 현재. 예, 평균 정도 빠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평균 정도 빠졌고요. 그렇죠. 예, 지금 평균 정도 정확하게 빠진 거 11개월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째 예,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만약에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음영이 치어진 게 이 구간이 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낸 구간이고요. 이게 최장기가 한 1.5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 때만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기억했었으면 하는 그 차트가 네네. 경기 바닥 침체 끝에서 8개월 전부터 주가가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2024년 1분기 정도의 그 경기 침체가 끝나는 거고요. 그로부터 8개월 앞을 당겨 보면은 네. 내년 3분기 정도의 바닥이 나오는 걸로 잡힙니다. 정확하게는 한 7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주가가요. 주가가 예, 주가가 내년 7월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네.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제 여러 뭐 경기 침체나 사이클 뭐 이런 걸 쭉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여러 개 살펴본 결과 경기 침체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대충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이 되면 그 경기 침체 사이클에 맞게 주가는 그 전 몇 개월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게 이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추론해 보셨을 때 지금 내년 3분기가 주가 바닥. 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예, 상황에서. 과거 100년간에 봤을 때 그렇습니까? 물론 대공황은 뺐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고 그때는 뭐 케인지안 나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제대로 된 사이클을 그렸을 때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일부러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모르고 더 경기 침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봐도 내년 7월이면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계속 침체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잘못해서 주식을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주식을 팔아버리시면은 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까 10대 중 7대는 맞았는데 그거 못 버티면은 다시 맞아야죠. 그러니까 좀 네. 예, 그런 참고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뉴스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대표님 말씀 네. 듣고 지금 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 아니, 7월 아니, 근데 바닥이면 그거는 이건 제가 최악의 상황. 말씀드린 거죠. 네. 최악이 그렇다는 거고요. 최악은 예, 그렇고. 가장 나빴을 때가 그랬다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주가로도 봐야 되잖아요. 네. 주가로 보면은 사실은 내년 1분기에 바닥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거 전에 그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번이 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먼저 주가가 먼저 반응해서 빠지기 시작한 사이클이긴 해요. 주가 좀 일찍 반응을 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리 첫 인상했을 때가 3월달에 이제 인상을 했었는데 12월부터 빠졌으니까 미국 같은 기준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미리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상에 금리를 올릴 때 주가가 같이 동행해서 올라간 적이 더 많습니다. 아까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아까 내년 7월 그 얘기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내년 7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에 쭉 그걸 최악의 케이스를 이번 케이스로 전제해놓고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악이 아니면 그 저점의 시기가 바뀌어요, 아니면 저점의 폭이 바뀌어요? 폭은 이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네. 시기 위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시기로 봤을 때 네. 그냥 평균 정도면은 그게 11개월이라는 거잖아요. 내년 3월, 4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최악의 그러니까 11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평균 하락 기간이? 예, 평균 하락기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 침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들어간 다음에 희망회로 돌리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아니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고 주가는 선반에서 빠졌으니 아까 그 통계 내가 이제 농담에 통계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경기 침체 기간에 주가가 선반영에서 빠진 그 기간이 평균이 11개월로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근거는 사실상 경기 침체 이후에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주가로만 보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맞고 그리고 근데 그 평균이 그 정도니까 그러면은 사실 11월 달 지금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 김태형 아직 대표는- 남아 있는 이벤트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거를 이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도 그 정도니까 이제 좀이라는 표현이 뭐 7개월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제일 나쁠 때를 상정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어떤 변수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반등은 사실 약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승의 1차 총매제, 2차 총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승의 촉매제. 예, 지금 반등을 이미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 FOMC에 따라서 더 반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일 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촉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새로운 그 변수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조절을 할 때는 그 완전 고용이라는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론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준이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진 거고 이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속도 조절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이것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물가 워낙 뭐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랑 그 다음에 ISM 매니팩처링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물가랑 비슷한 개념이죠. ISM 지표 중에서. 그런데 이 까만색 선이 이거는 진작에 엄청 떨어져 있고 그 CPI는 이 위에서 한참 괴리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항상 같이 동행했는데 20년 동안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는 뭐 천천히라도 이제 그건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 천천히라도 떨어진다.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 알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세게 올렸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 그 효과가 어떤지를 보기 전부터 벌써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강조를 몇 분은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은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벌써 파열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CDS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신용 부도 리스크죠. 네네네. 부도 리스크에 대한 파생의 가격인데 지금 이제 한국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그 신용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코로나 때보다? 예,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저거였지 뭐. 네, 우리나라 그때도 다 유니크한 튀기는 리스크였죠. 튀었죠. 근데 예. 최근에 금융시장 때문에 약간 그나마. 예,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망해도 같이 망한다는 게 다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같이 망하니까 CDS 프리미엄에 대한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엄청 튀었던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이 12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영국이 시끌벅적했었는데 영국도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높게 그 부도 확률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빠졌네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온다 그래서 아까 중국이 뭐 126 최고치 찍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절대 망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그 환산해서 보니까 이 뜻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네. 중국 부도 확률이 2% 정도 된다 지금. 126이라는 숫자가 CDS 126은 2%. 근데 저거는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예. CDS라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게 일종의 가상금리거든. 그렇죠. 예, 국채 플러스 얼마 할 때 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저게 기준이 되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빅스 지수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음. 예, 자금 조달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얘기를 뭐 잠깐만 하면은 영국도 뭐 정책 실수도 있었지만 영국의 그 정책 실수 전에 그 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영국에 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연금이 이제 그 장기 연금인데 그 DB형의 연금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저금리, 너무 최저금리가 갔다니까 연금의 기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한테 줘야 될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는 굉장히 안전한 영국 국채를 가지고 한 4배 정도의 레버리지 상품들을 가입을 해서 운용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채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경우 25%씩 빠졌거든요. 거의 30%씩 빠졌거든요. 예. 그럼 마진콜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 국채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영국도 그랬기 때문에 4배짜리면은 벌써 마진콜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간당간당한 와중에 이상한 정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훅 무너지니까 24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 부채 연계 투자로 인해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총리가 바뀐 거고 순핵 총리로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투입한 게 100조 원 정도의 국채 매입을 바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나 또는 금융기관, 뭐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의 트리거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았나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국가 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쓸 그래서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 저 김태용 대표님도 저 우리나라 그 대형 연기금들하고 저 고객 관계 다 하잖아요. 예.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저런 레버리지 안 써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뉴스에 싶습니다. 예. 안 나온 거 보니까 예. 네, 다행이네. 예. 그래서 우리 국채도 많이 물렸거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르는 파생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장기채를 사면은요 금리 11% 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뜻은 뭐냐면은 거의 B 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11%를 줘요. 예. 거의 저축은행 수준인데. 예, 그래서 이게 연구체 기준으로 그런데 CDS 257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우리나라 이제 저축은행 1년 만기 6%잖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크레딧 거고요. 스위스가 그렇게 지금 많이 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서 여기 붙여놓은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망한다는 건 아니고 두 개 다 그 피크를 찍고 내려오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한 4조 5조 정도를 바로 채권 매입을 해줬거든요. 우리 은행에 돈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파생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장기 저금리 현상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금융 네, 레버리지를 네. 가져올 만한 정확한 그런 표현이시네요. 약간의 폭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연기금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요? 뭐 워낙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야 이거 가지고 줄 수가 못 있냐? 맞추거든요. 왜냐면 예, 장기 부채 대응이 안 되니까 레버리지 안전하니까 쓰고는, 그 타성해져가지고 레버리지 4배짜리 하자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준의 코멘트 변화가 계속 감지가 2주 동안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고 근데 나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연준 속도 조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운 또 나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나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절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예. 자신감을 표현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남아있는 리스크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재무부에서도 미국 국채를 산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좀 붙여놨는데 옐런이 트레저리 시큐리티 바이백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나 이런 쪽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게 국채 시장이 지금 위축이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도 지금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재밌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연준은 QT를 해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사주는 거 멈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는 거죠. 예, QT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연준이 QT하고 재무부에서는 바이박하니까 똔똔치네. 네네. 그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이거 나중에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98조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네. 아침에 뭐 뉴스도 온대지주.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게 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나 부동산 투자 펀드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 시작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거의 그냥 제대로 자기 돈으로 100%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됐거나 다 뭐 절반 정도는 부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의 그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오피스면은 거기에 렌트가 되겠고 집 관련한 하우징 프로젝트면은 뭐 월세잖아요. 근데 지금 월세나 기업들이 렌트를 못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 캐시플로우는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되게 탄탄한 캐시플로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근데 가계부채 얘기하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러한 펀더멘탈한 캐시플로우는 괜찮은데 나머지 50% 차입한 거의 금리가 처음에 조달이 2%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6%를 갖고 이렇게 가니까 그 캐시플로우 자체가 원래 나오는 캐시플로우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 이상의 비용이 나기 때문에 자산은 멀쩡한 자산으로 보이는데 급격한 금리 때문에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방에 있거나 좀 수요가 적은 것들은 부실화로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실화가 생긴 몇 군데 문제 때문에 안전한 우량한 자산까지도 같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금리만 떨어뜨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만 참으면 이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이제 1년 뒤에도 금리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가로 봤을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대응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코멘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블러드 가치로 이제 매파도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빨리 끝내고 내년 초부터는 좀 봐야 된다. 뭐 에반스 당연히 그렇게 있고요. 재무장관이 채권 시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고 블러드는 달러 강세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네.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국채가 얼마만큼 위험해졌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코로나 위기 때보다 미국 국채도 이렇게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이 변동성이 커졌다. 무브 지수거든요. 안 좋다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리만 사태 때가 이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채에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변화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가 네. 그러니까 이징으로 바뀐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하는 건데 네. 이랬을 때 주가도 1차적으로는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 촉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속도 조절론이 있을 네. 거고 뭐 이 여러 부분, 저 예. 근거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또 있으시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자산운용사를 운용하시는 분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계신가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네. 그거 끝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투자하는 것들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저희는 이제 원래 태생적으로 지금 그렇게 원래- 하는 원래 편이고요.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서도 발굴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희는 뭐 2차 전지가 지금 좋아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2차 전지나 이런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머지않아 볼 때가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도 지금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음. 지금부터 쭉 뻗어나가기는 좀 힘든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는 지금 올라간 거는 감산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질적으로 재고 축소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 1분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고 축소가 일어날 때 이제 두 번째 상승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예. 내년 1분기쯤에 한번 다시 재상승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건 마무리만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만 드리면은 네. 두 장만 딱 보여드릴게요. 17페이지 이제 요거 보시면은 네. 이때 뭘 보여드리냐면 비슷한 때 과거로 가가지고 폴 볼커가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렸다가 태도가 변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82년 5월인데 이때 태도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이 미국의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빠진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크게 올랐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장기 5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파란색 선들이 이제 GDP가 플러스 나고 있었던 때고 주가도 올라가는 구간들이었어요. 이 기간이 훨씬 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밑에 있는 자주색 선이 침체가 들어가서 빠지던 때였거든요. 네. 이런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시점으로 보세요? 매우 어렵지만. 예, 저희는 뭐 2차 전지는 장기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증설이 그 수주를 100% 담보로 한 증설이 3년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예정이 다 되어 있는 발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는 2025년 6년 정도 가면은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증설 사이클이 매년 60에서 70% 정도 즐겨라. 예, 그냥 있다면 흔들리면 뭐 다시 담을 수 있고요. 예. 뭐 악재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 김태웅 대표님이 또 영화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태웅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비 토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빅쇼트란 뭐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미국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한 30분 그걸 정도. 편집본으로 해서 주요한 대목들 30분을 딱 추려서 네네. 그거를 같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의미, 그죠? 그걸 어떻게 투자에 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아이디어를 김태웅 대표님하고 아마 이게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 기회를 드리려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김태웅 대표님이 저희 3프로 뭡니까? 마스터시잖아요. 마스터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30분 30분을 이제 모시게 돼 있는데 네, 저희 지하 이제 스튜디오에서 네. 네. 아마 많이 뵐 것 같습니다. 또 선물도 주시네요 보니까 선물도.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께서 뭐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권 이거 뭐 5만 원권 이런 것도 책 뭐 이렇게 해서 선물 주고 네네네. 음료 및 다가도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이제 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조금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 상황이었는지.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도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금요일 시간 잘 좀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뭐 이런 것들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3프로 TV 앱에 또 멤버십 한번 같이 알아보시는 그러니까 것도 멤버십도 지금 무료니까요. 네네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 금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